자기계발 원칙이 당신과 맞지 않는 이유. 성공이란 부와 존경 또는 유명함을 성취하는 것이다. 성공에 대한 개념과 원리는 시대와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것이 물질적이든 그 외의 것이든 많은 사람이 열망하는 그 무언가를 이루어낸 상태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 지금 내 삶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 실패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세뇌하듯 살고 있지만 정작 무엇이 진짜 실패이고 성공인지 확신할 수 없다. 2021년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전 세계 17국에 걸쳐 성인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상대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가족을 1순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직업, 물질적 행복 순이었다. 그런데 한국인은 물질적 행복을 삶의 1순위로 꼽았다. 이어서 건강, 가족, 만족감, 사회, 자유 순이었다. 17개국 중 가족을 최우선 순위로 꼽지 않은 나라는 한국, 대만, 스페인 3개국 뿐이었다. 그 중에서도 물질적 행복을 1위로 꼽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우리가 좇는 성공사회의 단면이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많은 사람이 물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적 성공은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긴 하는 것일까? 2011년 미국의 노스 사우스 이스턴 대학교는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 주식거래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의 연봉은 당시 최소 3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이 훌쩍 넘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 3명 중 2명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중 절반은 당장 입원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 증세를 보였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면서도 휴가를 내거나 일을 그만두는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상황은 점점 나빠졌고 이들은 행복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인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에 대한 과도한 추구로 인해 스트레스와 만성피로, 심지어 신경쇠약 같은 질병이 찾아오는 역설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최근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는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다. SDS에는 매년 국가별 1인당 국내 총생산과 사회적 지원, 기대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정도 등 6개 항목을 측정해 행복지수를 산출해 발표한다. SDSN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상당히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93점을 받아 조사 대상 국가 146개 중 59위에 올랐지만 OECD 국가만 놓고 보면 38개국 중 35번째로 최하위권이었다. 특히할 만한 사항은 우리나라는 기대수명과 GDP 등 경제적 요소에 대한 점수는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사회적 자유와 관용 등에서는 점수가 낮았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적 성과에 비해 우리의 행복지수가 그리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살률 또한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적 현실이 매우 척박함을 보여주고 경제적 부와 행복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다수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의 조건은 무엇일까? 2017년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2023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을 조사한 결과 단연 경제적 능력이 33.9%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집안 배경과 인맥이 순위를 차지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대학생 1,62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번에는 성공의 기회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응답자의 49.1%가 부모 세대와 비교해 성공의 기회가 더 적어졌다 라고 답했으며 상당수의 대학생이 성공의 기준으로 보유 재산의 정도를 꼽았다. 이렇듯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대부분 돈이라고 답하며 경제적 성공과 행복을 동일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렸다. 어느 맞벌이 부부가 번듯한 성공을 위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었다. 드디어 아내는 그토록 원하던 예쁜 테라스를 가지게 되었고 남편은 좋아하는 오디오를 샀다. 부부는 아이가 생겼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살자며 돈을 벌러 아침 일찍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두고 나온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렀더니 아이를 돌보는 아주머니가 테라스의 예쁜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자신들은 사놓기만 했지 누려보지 못한 것을 아주머니가 대신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고도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더 크고 번듯한 집을 마련하고 큰 돈을 모을 때까지 많은 것들을 보류하거나 포기한다. 결국 부모가 떠난 후에 또는 아이들이 훌쩍 자라버리고 나서야 후회한다. 물질적인 부가 가져다주는 기쁨의 유효기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부실한 기업을 사들여 비싼 가격에 매각하는 미국의 어느 기업 투자가는 하루아침에 250억 원을 버려들였다. 그는 경제 관련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딱 2주 동안만 행복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다시 또 다른 걱정, 근심에 쌓였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서 행복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여전히 오늘날 많은 사람은 경제적 성공을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에 자신에게 다가올 커다란 행운을 기다리고 갈망한다.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행운의 상징인 네잎클로버를 이리저리 찾아본다. 그러나 찾지 못한 적이 훨씬 더 많다. 그러는 사이에 아무런 죄 없는 다른 클로버들만 마구 밟히고 무시당한다. 그런데 평범한 새잎 클로버들의 꽃말이 바로 행복이다. 우리는 행운을 찾아 헤매다가 무수히 많은 행복을 지나치고 심지어 짓밟고 만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은 외면한 채 여전히 자신에게 행운이 찾아오기만을 바란다. 하지만 행운은 그 모습을 쉽게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면 다른 사람들은 저만큼 앞서가 있는데 자신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더욱 조급해지고 목표를 정하고 습관을 바꾸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며 결연한 의지로 변화를 맹세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고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현대사회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진다는 불안감을 늘 조성한다. 다른 사람에게 뒤처진다는 것은 곧 실패를 의미하고 여러 불이익 앞에 놓임을 전제한다. 그러면서 어느덧 자기 개발은 성공을 위해, 아니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자기 개발이라는 용어는 스스로 돕는다는 의미로 셀프 헬프에서 비롯되었다. 세뮤얼 스마일즈가 쓴 자조론에서
첫 문장으로 인용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격언에서 시작되었다는 얘기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자기계발은 어느덧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지침이 되었고 기본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강연, 동영상, 카운슬링, 책 등의 자기계발 상품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제 자기계발이 통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 경영학, 경제학, 심리학, 마음수련 등 모든 분야가 자기계발 영역이다. 그중 자기계발서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처방전이다. 소위 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책들은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힘든 역경에서도 환경이나 운명이 우리 삶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개척하라고 강조하며 꿈을 현실로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자기계발서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성공 비결을 찾을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 팔려나간다. 서점의 자기계발 코너 앞을 서성이다 눈에 띄는 책 몇 권을 사면 당장이라도 성공의 방정식을 풀어낼 것 같은 뿌듯함마저 느껴진다. 그동안 나는 적지 않은 자기계발서를 접했다. 목표 달성과 습관 변화 등의 현실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주는 책들도 있었고 비전과 꿈을 구체적으로 달성해 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책을 덮을 때는 무언가 허전한 마음이 들곤 했다. 왜 그럴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에 관한 세세한 지식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을 아끼며 살아가는 건 어떤 건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배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그건 방정식이나 퍼즐처럼 문제에 대한 해답을 풀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시간을 실제로 살면서 경험으로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치들이었다. 인간관계를 배우려면 직접 사람들과 부딪히며 관계 맺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게다가 자기계발서를 다 읽고 나면 막상 기억에 남는 것이 없을 때가 많다. 훌륭하고 좋은 얘기인 줄은 알겠는데 그대로 따라할 자신도 없다. 온갖 역경에 굴하지 않고 성공을 이룬 저자의 경험에 박수를 보내다가도 저자와 비교해보면 자기 모습은 한없이 남루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다. 자기 개발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좌절감만 생긴다. 이는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자신에게 똑같이 적용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본질적으로 처방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긴다. 그러다 보면 나는 더 이상 구제불능인 존재인가 보다 라는 좌절과 패배의식만 초래하는 부작용만 생긴다. 만약 자기계발서 지침대로라면 지금쯤 이 땅의 많은 사람이 경제적 성공을 이루고 있어야 하며 훨씬 멋지고 근사한 세상에 살고 있어야 한다. 자기계발 처방전의 잘못된 원칙들. 자기계발 원칙 1. 자기 자신이 없다. 솔개의 수명은 보통 70년인데 40년 정도에 이르면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 솔개는 부리가 구부러지고 발톱도 무뎌져 더 이상 먹이를 잡을 수 없으면 스스로 바위에 부리가 없어질 때까지 부딪히고 또 부딪힌다. 부리가 없어지고 난 자리에 새로운 부리가 자라면 그 부리로 무뎌진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얼마 후 그 자리에 발톱이 다시 자라나면
솔개는 다시 용맹하게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중학교 선생님에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사춘기 소년의 마음 한구석에 용기와 희망이 벅차올랐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저명한 조류 생태학자가 텔레비전에 나와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고 말했을 때 나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솔개의 수명이 기껏해야 20년에 불과하다는 말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솔개 이야기에 용기와 희망을 가졌던 그 시간이 억울하고 묘한 배신감도 밀려왔다. 한 농부가 미꾸라지를 양식하는 연못에 커다란 메기를 몇 마리 풀었다. 미꾸라지들이 메기로 인해 긴장하며 지내느라 한여름을 거뜬히 지나 가을까지 살아 싱싱한 추어가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역시 과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였다. 미꾸라지와 메기를 실제로 한 곳에 풀어놓았더니 미꾸라지가 일찍 죽었다. 지나친 스트레스와 긴장 탓이었다. 버진그룹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은 매일 5시에 일어난다고 한다. 애플의 CEO 팀 쿡은 새벽 3시 45분에 하루를 시작한다. 그렇다면 당신도 성공을 위해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걸까? 당신은 리처드 브랜슨도 아니고 팀 쿡도 아니다. 당신은 당신일 뿐이다. 굳이 특정 시간을 고집하는 것보다 에너지를 갖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한때 미라클 모닝이 유행이었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생산성도 높아지고 창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며 하루를 보다 길게 쓸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새벽형 인간이 있다면 천성적으로 야간의 집중력이 높아지는 올빼미형 인간도 있는 법이다. 솔개 이야기도 미꾸라지 이야기도 미라클 모닝도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할 진리인데 우리는 무작정 따르려고만 한다. 서점에 가보면 자기계발서와 경영서가 즐비하다. 시간관리, 습관 변화, 목표 달성 등 개인과 기업을 경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로 빼곡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많은 사람이 자기계발서나 재테크 관련 책을 원하고 출판사 입장에서도 그런 류의 책이 돈이 되기 때문이다. 좋은 회사에 다니거나 돈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삼고 아파트를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시대에 처세술과 노하우를 담아낸 책이 바로 자기계발서다. 대부분의 자기계발서가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성공이다. 그 성공을 위해서는 돈을 공부해야 하고 강한 의지와 자제력을 갖추고 습관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꿈을 포기하지 마라.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하라. 습관을 바꾸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켜라. 와 같은 간결하고도 효과적인 메시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언으로 다가간다. 문제는 자기계발이 노력을 강조하다 보니 개인을 소외시킨다는 점에 있다. 자기계발의 결론은 결국 사회와 환경을 변화를 기대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 노력하라는 얘기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계발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처럼 나태하고 무능한 사람처럼 취급받는다. 그래서 자기를 극복하라는 메시지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기계발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왜곡되어 간다. 경쟁사회가 요구하는 온갖 기술과 처세술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방법에 목적을 두며 자신이라는 상품을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을 것인가로 변질되어 가고 만다. 그곳에는 자기 자신이 있을 곳이 없다. 타인과 견주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라는 모순된 논리가 반복된다. 하지만
자신을 극복하는 것과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자기 개발에는 개발에 대한 조언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찾을 수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찰 없는 자기 개발은 맹목적인 추종에 불과하며 그 과정에서 피곤함과 좌절감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가진 자기 개발이라 해도 나에게 적용이 가능한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자기 개발은 무엇보다 자기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하게 빛나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럽게 여긴다. 자신의 한계와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는 부족한 점 또는 약점을 어느 정도라도 개선해야 평균치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이 평균치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가혹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성패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정의를 갖고 있다. 그 정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그들은 가장 자기답게 될 때 비로소 자기만의 경쟁력이 최고에 이른다는 것을 알기에 구태여 누군가를 닮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가장 자기다운 모습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구보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나에게 가장 모진 채찍을 가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우리는 자신이 꿈꾸는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은 늘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세상에서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부족한 자기 모습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묻다 보면 어느새 무너지는 자존감과 폭발하는 열등감을 마주하게 된다. 스스로에게 불친절한 사람은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다.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지친 자신을 향해 철저하고 가혹하게 대하며 살아간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으며 각양각색의 페르소나를 드러내며 복잡한 경험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진정한 내면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정말 중요한 가치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지만 내면의 변치 않는 핵심이 무엇인지, 자신의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목표를 이루고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밀려오는 파도처럼 늘 반복되어 다가올 뿐이다. 따라서 왜 그러한 목표를 이루고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애초에 완벽한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부족함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혹은 성공한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 사실을 진정 깨닫게 될 때 자신을 억누르고 엄격하게 채찍질하는 가혹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바로 그때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 날며 사자처럼 초원을 달려나갈 수 있다. 자기계발 원칙 2. 문제는 노력 부족이었을까? 오래된 농담이 있다. 캐딜락을 타고 콘서트를 보러 가던 두 청년이 길을 잃었다. 그들은 차를 멈추고 한 노인에게 길을 물었다. 카네기 홀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은 간결하게 대답했다. 연습. 그렇다. 카네기 홀에서 공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분명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무작정 연습만 한다고 카네기 홀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공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최선을 다하면 어느 순간 성공에 이른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노력을 강조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라며 자신의 천재성보다 노력을 중요시했으며, 소설가 스티븐 킹도 재능은 식탁에서 쓰는 소금보다 흔하다 라며 재능보다 노력을 강조했다. 메이저리그 마지막 4할 타자로 유명한 테드 윌리엄스도 노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연습, 연습, 연습. 나는 물집이 잡히고 터질 때까지 배트를 휘둘렀고 손바닥에 아주 단단하고 거친 굳은 살이 박일 때까지 몰아쳐 대곤 했다. 여러분들은 요즘 그렇게 무시무시한 굳은 살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웃라이어에서 말콤 글래드웰은 1만 시간의 법칙을 통해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가 되려면 최소 10년간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1만 시간을 몰입하면 어느 순간 달인의 노하우가 터득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 작가 로버트 그린은 마스터리의 법칙에서 2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한다. 1만 시간이든 2만 시간이든 오랜 시간 피나는 노력을 해야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일면 타당한 말이다. 그러나 1만 시간의 노력이 전문가로 만들어주고 경제적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에 대한 성취감이나 만족감까지 보장할 수 없다. 한 분야에서 10년을 쉬지 않고 일했음에도 아무런 자부심이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는 그 일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타성에 젖어 동력이 떨어졌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01년 문화심리학자 스티븐 하이네는 동양인과 서양인 학생들에게 창의성 과제를 시킨 뒤에 한 조건에서는 상당히 잘했다는 성공 피드백을 제공했고, 다른 조건에서는 상당히 못했다는 실패 피드백을 제공했다. 실험 결과 동양인은 실패 피드백을 받았을 때 창의성 과제에 더 오랜 시간을 투자했다. 하지만 서양인들은 성공 피드백을 받았을 때 더 오랜 시간을 할애했다. 다시 말해 동양인들은 실패했을 때 과제에 더 큰 관심을 보였고 서양인들은 성공했을 때 과제에 더 큰 열정을 보인 것이다. 스티븐 하이네에 따르면 서양인들은 개인의 능력은 타고난다고 생각하기에 실패한 과제에 집착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동양인들은 사람이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노력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한 과제에 더 집중한다. 자기계발의 핵심 메시지는 이러한 동양인의 사고방식과 닮았다. 많은 자기계발서는 누구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학업 점수가 좋지 못한 이유가 노력 부족에만 있을까? 사업에 실패한 것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일까? 직장 생활에서 뒤처지는 게 정말 의지 문제일까? 물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성취 동기를 높일 수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노력을 강조하면서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쉽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야. 최선을 다했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겠지. 라고 이야기하며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곤 한다. 게다가 남루한 현실과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다. 노력하지 않았다고 치부되기 때문이다. 반면 기득권 측은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피나는 노력을 위해 높은 지위와 부를 획득했다는 사회적 인식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성공하려면 능력과 재능, 그리고 환경이 복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거기에 노력이 더해질 때 그 노력이 빛을 본다. 노력은 성공의 열쇠라는 맹목적인 믿음은 성공하지 못할 경우 많은 상처와 좌절을 안겨준다. 노력해도 실패하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하게 되면 누구나 패배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만약 충분히 노력하고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다면 그건 관련 분야의 재능과 능력이 없는 것일 뿐이다. 구태여 계속 그 길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1만 시간의 법칙도 그 분야에 재능이나 강점이 어느 정도 있을 때야 가능하다. 훨씬 적은 에너지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강점을 두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 1만 시간 동안 연습하는 것은 개인으로서도 불행한 일이지만 조직 차원에서도 큰 낭비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력을 강조한다. 우린 노력해야만 성공하고 인정받는다고 배워왔고 덕분에 평생 애만 쓴다.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매일 애를 쓰지만 현실 속에서는 좌절만 거듭될 뿐이다. 자기계발의 본질은 자유의지를 통해 노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실패한다면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비참한 생각이 든다. 아니면 스스로 처절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패배감으로 가득해진다.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는 결국 좌절하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인정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이미 인정받는 존재이며 가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믿어야 한다. 바로 그때 인생은 인생다워지며 자신이 자신다워진다. 불필요한 노력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실패의 원인이 노력을 다하지 않아서라고 치부하기보다 각 개인의 능력에 맞는 분야를 찾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자기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 노력으로 되는 일보다 훨씬 더 많다. 만약 노력만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수많은 고민과 문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계발 원칙 3. 과도한 칭찬은 어설픈 이기심일 뿐이다. 켄 블랜차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의 원제는 You excellent 이다. 처음에는 원제를 살려 출간했는데 독자의 흥미를 끌지 못했고 제목을 바꾼 뒤에 폭발적인 열풍을 일으켰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칭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몸무게 3톤이 넘는 범고래가 관중들 앞에서 멋진 쇼를 할 수 있는 건 조련사의 칭찬과 긍정적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칭찬은 개인이 행복해지고 조직이 성과를 내는 지름길이라는 게 이 책의 논리이다. 우리는 행복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칭찬과 격려가 필수인 것처럼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믿음이 때로는 진심 어린 지적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칭찬은 사실의 기초에 정확하게 해야 한다. 칭찬은 정당할 때 해주어야 하고 지적 역시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 칭찬을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지적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의욕도 저하되고 성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입사 원서를 넣고 한두 번 떨어지는 것은 특별히 위로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툴툴 털고 일어서면 된다. 그런데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같은 일을 당하면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스스로 충분한 자격이 있고 스펙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더 크게 낙심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낙담과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 능력을 현실보다 과하게 믿으면 믿음은 현실에서 깨지기 쉽고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때로 고래를 춤추게 하기 위해 보상 제도를 활용한다. 보상은 우리 생활에 널리 퍼져 있는 대표적인 동기 강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예상과 달리 오히려 내적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1973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실험은 보상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준다. 유치원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A그룹은 그림을 그리며 선물을 주겠다고 했고 약속대로 선물을 줬다. B그룹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림을 다 그린 아이에게 선물을 줬다. C그룹은 선물 약속을 하지 않았고 선물도 주지 않았다. 그림 그리기와 선물을 주는 이벤트가 끝나자 세 그룹의 아이들은 각각 다른 모습을 보였다. A그룹은 실험 이후에 그림 그리는 시간이 확 줄었고 B그룹은 실험할 때보다 더 오랫동안 그림 놀이를 즐겼다. C그룹 아이들은 B그룹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림 놀이를 즐겼다. 실험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선물 약속을 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도 선물을 주지 않은 C그룹 아이들이 그림을 가장 많이 그렸다. 무슨 일이든 보상을 기대하면 재미를 맛볼 수 없다. 보상 받을 때만 잠시 즐겁다. 성과에 대한 보상은 잠시 영향을 주지만 영원하지 않다. 오히려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재미를 느끼며 뭔가를 하는 경우 꾸준히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실적이 우수한 팀에는 추가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개인 성과가 높은 직원에게는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달콤한 제안에 처음에는 열심히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보상을 얻기 위해 하는 일과 공부는 재미가 없어진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새로운 미래가 온다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성과 보상이 사람들에게 동기를 준다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평가와 피드백, 그리고 칭찬과 지적은 진실하고 정확할 때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잘한 사람에게는 꼭 잘했다는 피드백을 주어야 하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잘못했다는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과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피드백을 주저한다. 특히 보수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조직에서 더더욱 그러한 면이 나타난다. 더구나 부적절한 상황에서 칭찬하는 것은 애정과 배려가 아니라 그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어설픈 이기심이다. 정확한 지적을 해야 할 때 도리어 칭찬하는 것은 상대방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별로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잘했다는 칭찬을 듣는 순간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영업사원 실적이 신통치 않지만 동기를 끌어올리겠다고 칭찬만 한다면 그 영업사원은 계속 그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아무런 근거 없이 넌 특별해, 넌 잘할 거야 라는 칭찬을 반복하는 건 그 순간만을 넘기는 임시 처방이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존감이 높다. 그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서 성공한 것인지 아니면 성공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인생의 작은 굴곡을 어떻게든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작은 성취감을 얻게 되고 그 성취감이 자연스레 자존감을 상승시킨다는 점이다.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선 달콤한 말과 위로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유의미한 성장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거짓으로 칭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정확한 지적을 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과 이기심의 산물이다. 칭찬과 지적은
언제나 정확하고 현실적이며 객관적이어야 한다. 객관적인 지적은 한 개인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유익하고 중요한 방법이 된다. 정확한 피드백이 없다면 자신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진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많은 자기계발서는 자기 자신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라고 주문한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고 한다. 그 결과 우리는 마냥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한다. 하지만 현실에 기초하지 않는 긍정적인 평가와 과도한 칭찬은 오히려 배신과 역효과를 안겨주고 만다.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일이야말로 성장과 발전의 시작이다.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인 부분이든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다. 고래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건 칭찬보다 차라리 넓은 바다로 보내주는 것 아닐까? 자기계발 원칙 4. 고통을 견디는 것은 능력이 아니다. 호아킴 대 포사다의 스테디셀러 마시멜로 이야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 하나가 나온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월터 미셸이 행한 만족지연 실험이 바로 그것이다. 유치원생들은 각자의 방에서 달콤한 마시멜로를 하나씩 받는다. 그리고 15분간 먹지 않으면 상으로 한 개를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이후 연구자는 아이와 마시멜로를 남겨두고 밖으로 나간다. 혼자 남은 아이들 중 대다수는 참지 못하고 먹어치웠지만 몇몇 아이들은 끝까지 기다려 상을 받았다. 하지만 실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0년이 지난 후 연구자들은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추적해 그들의 삶을 비교했다. 마시멜로우 유혹을 이겨낸 어린이는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보다 사회 적응을 잘하고 미국 대학 수영 능력 시험인 SAT에서 210점이나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점에서 유명한 마시멜로 이야기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참고 견디라 라는 근거로 자주 사용되며 그 당위성을 부여받아 왔다. 그런데 이 결과에 의구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한 연구가 나왔다. 2013년 로체스테 대학교의 홀리 말페리와 리처드 애슬리는 합리적 간식 먹기라는 논문에서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치운 아이들은 참을성이 부족했던 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를 더 주겠다는 연구원의 말을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먹는 것이 남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반면에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일수록 약속이 지켜질 거라 기대하며 좀 더 오래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라고 말했다. 즉 배고픈 경험이 있는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먹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기다렸다가 두 번째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한 원인이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자질 때문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참을성만이 인생의 성공 비결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흔히들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의 고통을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나중에 시간과 여유가 생기면 해야겠어 라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곤 한다. 그러나 나중에 여유가 생기는 순간 어김없이 하고 싶은 일보다 더 급한 일들이 생기고 만다. 혹은 이전에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던 다른 일들이 떠오른다. 다시 생각한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 나중에 해야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좋으련만. 그러고는 결국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다시 한다. 반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여유가 없다 라고 한탄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없다면 안타깝게도 현재의 고통은 되풀이되고 만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을 잃고 미래에 몰두하는 이들은 막상 그때가 오면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한다. 그들에게는 현재가 없다. 항상 언젠가 오게 될 미래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는 오늘 형성되는 것이다. 오늘이 어떠한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오늘 당장 행복해야 한다. 오늘이 불행하다고 느끼면 미래도 불행해진다. 오늘 원망하는 사람은 세월이 흐르고 해가 바뀌어도 불평한다. 내가 아는 사업가 K씨는 매우 인색하다. 그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자선 사업을 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한다. 노숙자를 위한 센터를 건립하고 싶은 멋진 꿈이 있다고 말한다. 나는 그 꿈을 몹시도 응원하지만 그 말을 믿지는 않는다. 지금 돕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돕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지금 내 돈이 아까운 사람은 나중에는 더더욱 아까워하기 때문이다. 고통을 견디는 것은 능력이 아니다. 참다운 능력은 그 대상을 즐기는 것이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암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지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즐기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무엇을 하든지 기꺼이 재미있게 해야 한다. 지금 즐길 수 있어야 미래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래를 포기하고 오늘을 무작정 즐기라는 얘기가 아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저당 잡힐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어떤 사람이 미국의 골드러시 시기에 금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계속 실패했다. 마침내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연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그런데 그 연장을 구매한 사람이 딱 3피트 더 들어갔더니 금이 나왔다. 물론 이 얘기의 교훈은 일찍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자. 첫 번째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금광을 찾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10년 아니 20년을 더 찾는다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객관적으로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 그러는 동안 다른 기회의 문들은 닫히고 만다. 어쩌면 그가 연장을 판 돈으로 길 건너편 땅을 샀다면 더 큰 성공을 거뒀을지도 모른다. 금광을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더 잘 살았을지도 모른다. 겨누지 않는 샷은 100% 빗나간다. 전설적인 하키 선수 웨인 그레츠키가 한 유명한 말이다. 하지만 샷을 계속하는데도 득점하지 못한다면 그래도 계속 샷을 거누어야 할까? 더 이상 겨누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라는 말을 한 번쯤 의심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새로운 게임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때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무작정 내일을 위해 이를 악물고 오늘을 참고 견디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내일이라고 말한다. 내일은 패자의 단어이기에 내일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불행해진다고 일침을 가한다. 그렇다. 내일을 꿈꾸기보다 오늘을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내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그리 현명하지도 그리 아름답지도 못한 일이다. 자기계발 원칙 5. 의지력은 무한정 꺼내쓰지 못한다. 새해가 되면 저마다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며 한 해를 알차게 보내겠다고 다짐한다. 운동, 독서, 영어뿐 아니라 금연, 절주, 가족과의 시간, 여행 등 온갖 괜찮아 보이는 목표를 쇼핑하듯 기록한다. 빼곡하게 적어놓은 목표를 보고 있기만 해도
이미 모두 이룬 것만 같아 흐뭇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그럴듯한 핑계와 합리화로 자신과 타협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며 쉽게 포기하거나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가장 특별한 재능은 망각이라며 스스로를 위안한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의지력에 달려 있다고 믿어왔다. 열정, 노력, 의지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살아왔다. 마음을 먹고 의지를 다진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며 많은 이들이 의지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실상 의지력은 우리의 생각만큼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나 조만간 할 예정이라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금연에 도전 중인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다. 매해 연초에는 다이어트와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의 각오로 에어로빅 학원이나 피트니스 센터는 넘쳐나고 전자담배와 금연 보조제는 불티나게 팔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며칠 전까지 금연에 성공했다며 당당하게 말하던 직장 동료는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담배를 다시 피우고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까? 정말 우리는 구제불능인 존재일까? 자기계발서 분야 베스트셀러인 마크 피셔와 마크 앨런의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 에서 소개하는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4단계 속성 비법을 요약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라. 어떻게든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라. 성공한 자기 모습을 상상하라. 늘 계획하고 실천하라 이다. 혹시 어려운 것이 있는가? 조금 귀찮은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백만장자가 되는 특별한 비법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단출하다. 이제 이 책에서 제시한 비법을 따라하기만 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백만장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바로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늘 계획하고 실천하라 라는 마지막 항목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백만장자가 될 수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쯤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개인의 열정과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자기계발서를 아무리 읽어도 변화할 수 없는 이유는 결국 개인의 책임과 의지 부족으로 전가되는 처방 때문이 아닐까? 자기계발서를 읽을수록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이 밀려온다. 온갖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력으로 커다란 성공을 이뤄낸 저자에 비해 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초라한 존재다. 돈도 인맥도 어학실력도 업무 역량도 원하는 만큼 갖추지 못했거니와 저자만큼의 도전 의식도 없고 게다가 의지력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다이어트 중 참지 못하고 라면 한 그릇을 먹고 나서는 알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고 금연을 선포한 후 자신도 모르게 담배에 불이 붙고 있는 모습에 놀라기도 한다. 그러나 의지력이란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보통 의지력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하지 그것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의지력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적당한 수준을 사용할 때는 잘 발달하고 힘을 내지만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경우 근육이 마모되고 닳는 것처럼 고갈되고 만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캐슬린 보스 교수는 의지력은 자동차에 채워둔 연료와 같아 구미가 당기는 것에 저항할 때마다 일부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더 세게 저항할수록 연료통은 점점 비게 되고 결국 연료는 완전히 떨어진다.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을 위해 변화와 개선을 자주 결심한다. 그 결심을 크게 써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둔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에 대한 의지를 공포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작심삼일에 그치고 만다.
아니 사흘까지도 가지 못하고 하루 만에 내려놓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럴 때마다 좌절감을 느끼며 자신의 의지 박약을 탓한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하고도 보편적인 현상일 뿐이다. 인간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의미 있는 변화 앞에서 저항한다. 우리의 몸과 두뇌, 행동은 익숙한 환경 안에 머무르며 변화가 생기면 제자리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생체 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은 지극히 당연하고 이와 같은 평형 조건, 즉 변화에 저항하고자 하는 항상성은 육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상태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두려운가? 나중에 그만둘 바에야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드는가? 모든 것은 변한다. 자연도 바뀌고 사람의 마음도 바뀌며 생각도 감정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그만두게 될까봐 망설일 필요는 없다. 그때는 그때다. 그때 싫으면 그만두면 된다. 마음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하라. 작심삼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떤 사람은 그 간격이 길고 어떤 사람은 조금 짧을 뿐이다. 그 차이일 뿐이다.